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 사연 재밌게 읽다가 저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해서 사연 적어봅니다. 제게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신 분과의 일화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할머니가 물질을 하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국수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고 한 번도 제주도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한 번 서울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때 느꼈던 충격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 18살에 처음 방문한 서울이라는 곳은 정말 충격적으로 화려하고 충격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요즘엔 제주도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주로 관광객들이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갔을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본 게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딱 2박 3일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갔었는데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바리하게 부모님 뒤만 졸졸 쫓는 저와 달리 능숙하게 제 집 드나들듯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름방학 기념, 제 생일 기념해서 서울을 간 것이어서 여행 일정이 철저하게 제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예약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가 많은지, 이래서 고깃집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깃집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도 있었고 직원도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부모님하고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나네요.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시내를 걷는데 시내에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8시, 9시만 되면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서울은 10시가 넘어도 화려한 간판들이 빛을 내고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감탄하며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은 또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평생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서 1시간이나 몸을 담그고 있었죠. 그 다음 날은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오픈할 때 들어가서 퍼레이드까지 다 보고 캄캄해져서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신이 났거든요. 아마 거기에 있는 놀이기구를 다 탔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잔뜩 먹고 머리띠랑 요상한 요술봉 같은 것도 샀습니다. 다 놀고 밖에도 구경을 했는데 도로가 정말 넓고 건물들도 으리으리하게 컸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2박 3일 기억이 제게는 잊혀지지 않는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제주에 돌아온 저는 계속 그 서울의 잔상이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반짝반짝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꼭 서울에 가야겠어.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공부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미술에도 재능이 없었고 음악도 썩 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기술이 있는 것도 없었죠. 심지어는 욕심도 없었고요. 그런 저는 학교에서 그냥 착한 애였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진아, 공부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마 공부로는 영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닐까 싶으면서도 저희 부모님도 그 말에 맞게 엄청 친절하기로 유명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에 관광객들이 자주 오셨는데 다 드시고 나가시면서 항상 여긴 정말 친절해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후기들도 다 사장님 부부가 친절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좀 덜렁대긴 해도 어른들한테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르다고 누가 저를 서울로 데려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서울에 가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영 방법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돈이 아주 많아서 저한테 서울 집 하나를 떡하니 구해주실 분들도 아니었고 친척들 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20살이 되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러운 마음을 감추고 축하만 해주었죠. 20살이 되고부터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 일을 도우며
도움이 되는 건 분명 보람차고 기쁜 일이었지만 제 마음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죠. 가게에 오는 손님들 중에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종 계산을 해드리며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보기도 했었죠. 계산 도와드릴게요. 35,000원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서울에서 왔어요. 와, 그러셨구나. 가족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혼자요. 다음 달에 군대 가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혼자 여행하러 왔어요. 혼자요? 혼자 여행이요? 혼자 여행이라니. 그때 저에겐 그게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여행을 온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가게 일을 도우면서 처음 보는 경우였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속에 감춰져 있던 모험심 같은 게 스물스물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서울에 갈래요. 뭐? 왜? 무슨 일로? 네가 서울에 갈 일이 뭐가 있어? 여행이요, 여행. 여행 갈래요. 아, 또 뭐라고? 여행이라면 다다음 달 가게 휴무 맞춰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 오랜만에 서울 가보겠네. 아니요, 저 혼자요. 혼자 서울로 여행 가려고요. 뭐, 혼자? 왜? 혼자 어떻게 가, 위험하게? 왜 못 가요? 오늘 가게에 온 제 또래 남자 손님도 혼자 서울에서 왔다던데요? 그 사람은 남자잖아. 여자가 어떻게 서울로 가? 얼마나 위험한데. 역시나 예상대로 엄청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신데 혼자 여행을 간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것도 여자애가 혼자 사람 많은 서울로요. 그날부터 정말 계속 조르고 졸랐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졸랐습니다. 가게에서도 조르고 집에서도 졸랐죠. 마치 5살짜리 애가 사탕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진짜 징하게도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질 하신다던 저희 할머니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랑 같이 살고 계셨거든요. 보다 못한 할머니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애 좀 보내줘라 좀. 너네처럼 제주에만 살게 하려 그러냐? 애기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거 뭐 어렵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냐? 수진이 가라 가. 할미가 돈 줄 테니까 내일 당장 가.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렇게 역정 아닌 역정을 내셔서 저희 가족 다 당황을 했고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말에 따라 저를 서울로 보내주셨습니다. 공항까지 쫓아오시면서 걱정 어린 잔소리를 많이 늘어놓으셨죠. 수진아, 차 조심, 사람 조심해야 한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어디 갈 때마다 꼭 엄마 아빠한테 문자로 알려주고 밤에 자기 전에 전화하고 엄마 아빠한테 알려준 일정대로 움직이고 숙소에 늦지 않게 들어가야 해. 서울은 밤이 밝아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사람 많은 곳 피하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도 하지 말고 비행기 내리면 전화 먼저 하고 친구 만나면 누구 만났다 꼭 말해줘. 알겠지? 그날은 잔소리까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오른 저는 그날부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도 많고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이상한 골목길도 많이 접했지만 그 모든 게 신기하고 가슴이 벅찰 만큼 신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내 친구가 간호사가 된다니 그것도 서울에서 너무 신기하고 대견했습니다. 마침 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시간이 남아서 제 여행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서울에 오니까 너무 좋다. 나도 정말 좋아. 계속 서울에서 살면 좋겠다. 살면 되지 뭐. 에이, 어떻게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너처럼 공부를 잘해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바닷사람이 살기에 서울은 너무 무섭고 팍팍하잖아. 예, 수진아, 그거 다 선입견이야. 서울 사람들도 돈 없어. 다 벌면서 사는 거고. 세상에 직업이 공부 잘하는 직업만 있니? 직업이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 고향 아니다 뭐. 우리 학교 동기들만 봐도
죄다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다양하다니까. 저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서울이었는데 친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 또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래,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 사는 건데 뭘 그리 겁을 먹고 뭘 그리 거리를 두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친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같이 살래? 뭐? 뭘 같이 살아? 나 이번에 기숙사 나가거든. 통금 시간도 너무 빡빡하고 룸메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가려고. 그럼 어디서 사는데?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이 엄청 많아.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보증금은 해준다고 하시더라고.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알바해서 벌라고 하셔서 그게 좀 골치지만 편의점 알바라도 뛰어야지 뭐. 동기들 보니까 알바 안 하는 애가 없더라. 너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생활비도 아끼고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솔직히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했죠.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 그중 4일은 서울살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쏠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나 하는 서울 오피스텔 보증금이 굳은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 저희 부모님도 이 친구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부모님에 대한 신뢰까지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결정하기엔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짐은 어떻게 옮길 거고, 그 돈은 어쩔 거고, 저는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할 거고, 어떻게 돈을 벌 거며, 앞으로의 목표가 뭔지 정해야 했었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화려함만 보며 서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엔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이었죠. 다시 제주에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전화로 할머니와 부모님을 설득해서 짐을 받아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어린애가 저렇게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냐며 저희 부모님께 너네는 그럴 용기라도 있었냐며 그냥 저를 무작정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한테 진짜 잘해야겠네요. 친구랑 집을 얻은 저는 우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가 같이 인터넷 뒤져서 일자리를 찾아봐 주었고 그때 살던 오피스텔 근처에 있던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창 무한리필집이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고등학생, 대학생처럼 어린 손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처럼 어린 알바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을 뿐더러 식당 일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 찜찜한 기분은 여전했죠. 저는 제가 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고 서울살이 시작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제주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고기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죠. 제주 내려가자마자 부모님 가게로 갔는데 가게 영업 마치고 아버지가 친구분하고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 수진이 서울 갔다. 뭐? 서울? 수진이가? 수진이 뭐 하러 갔는데? 대학 갔어? 야, 요즘 세상에 대학은 무슨. 수진이 대학 안 갔어. 그럼 뭐 하러 갔는데? 아이, 뭐 하러 가긴 뭐 하러 가. 세상 경험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제주에는 사람이 없냐? 놀러 갔구만 뭘. 수진이는 어쩌려고 그러냐. 지 친구들 대학 가고 일하는데 어쩌려고. 아, 하긴 너네 가게 물려받으면 되는구나. 괜한 짓 말고 제주 와서 일이나 하라고 해. 너 임마 뭔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수진이도 일하거든. 돈 벌러 서울 간 거야 임마. 아이씨 술맛 떨어져. 너 가 이 자식아. 가. 네가 뭔데 대학이고 일이고 씨부려. 너는 대학 나왔냐? 넌 뭐 대단한 일 해? 야, 너는 뭔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이 자식아. 당장 가, 꺼져.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의 말에 잔뜩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렇게 화가 나신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때 일주일 정도 제주에 있었는데 머릿속이 참 복잡했습니다. 제주에서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는 게 맞는가 싶기도 했고 서울 가서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답을 못 내리고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고기 뷔페 알바를 하면서 더욱 고민은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저마다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재수 준비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요식업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알바들을 접해보고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재택으로 일을 하며 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저만 한심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가 제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진아, 너 상담 일 해볼래? 응? 상담? 무슨 상담? 내가 이번에 친해진 졸업생 선배가 있는데 지금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서 상담 실장을 구한다고 해서 실장님이 따로 계셔서 경력 같은 건 필요 없고 젊고 친절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가 딱 생각이 나서 일단 말은 해뒀는데 어때? 그 선배가 일하는 피부과 꽤 규모도 크고 찾아보니까 거기 원장님 실력도 좋으시더라고.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병원 상담 실장이라니 그런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사실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분과 상담을 하니까 상담사가 따로 있는 건 처음 알았죠. 알아보니까 규모가 큰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 같은 곳에는 상담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도 한다더라고요. 21살의 나이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바로 면접 보러 갔습니다. 제가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피부과에 어울리게 피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떨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웬걸 단번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일하던 고기 뷔페 일을 그만두고 피부과 상담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피부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도 없었던 저는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했고 여러 가지 시술들의 이름을 외우고 시술 방법과 금액까지 전부 공부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니까 일을 잘 해내야 할 텐데 적성에 안 맞아서 잘 해내지 못하거나 하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어쩌나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제가 또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고객님들 상담하는 게 꽤 재밌었습니다. 고객님들이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듣고 알맞은 시술을 제안해드리는 것도 보람찼고요. 상담일은 처음이었지만 고객님들과 원장님, 간호사 언니들, 실장님 모두 제가 친절하게 일을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적성에 잘 맞는 일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적성에도 맞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직장이 첫 직장이 되었으니 이보다 운이 좋을 수가 없었죠. 제게 대놓고 말은 안 하셨지만 제 서울살이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도 제가 취직을 하고 잘 생활하고 있다니 마음을 놓으신 듯 했습니다. 수진아, 밥은 잘 먹고 일하는 거지? 그럼요, 엄마. 맨날 맛있는 거 먹어. 엄마랑 아빠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식사 잘하세요. 그래, 그래. 알겠어. 니네 아빠는 요즘 수진이 너 병원에서 일한다고 동네방네 떠드느라 바쁘다. 예전엔 제가 부족한 딸이어서 아버지가 친구랑 싸우시게 했는데 이젠 아버지가 저를 자랑하고 다니신다니 엄청 뿌듯했죠. 그렇게 저의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더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눈 뜨고 있는 내 코를 베어가는 사람도 없었고 무섭고 이상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 좋은 첫 직장에서 일을 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원장님이 대우를 얼마나 잘해줬으면 2년 동안 직원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들 만족하면서 다닌 거였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원장님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셨고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워낙 잘 되던 곳이라서 원장님이 일은 그만두시지만 병원은 그대로 다른 원장님이 명의 바꿔서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그대로 다녀도 된다고, 그만둘 거면 그만둬도 된다고, 퇴직금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신다고 하셨죠.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냥 계속 다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그만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중심 보고 일했는데 바뀌면 힘들 것 같다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셨죠. 출퇴근 왕복 3시간 거리 오가던 실장님도 그만둔다고 하셨고요. 솔직히 같이 일하는데 원장님보다 간호사 언니들, 실장님을 더 많이 보니까 그분들이 그만두신다길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로 했죠. 원장님이 급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저도 급히 새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큰 병원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동네 병원은 어떨까 궁금하고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랑 친구랑 사는 오피스텔 쪽 시내 피부과에 상담실장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장급은 아니지만 경력 2년부터 인정해 준다고 하길래 가까우니까 면접 한번 봐보자 하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생긴 지 꽤 되어 보이는 병원이었습니다. 들어가니 카운터에 간호조무사분 두 분 계시고 안쪽에 대표 원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전에 강남 피부과에서 2년 일했어요? 네, 원장님 건강 사정으로 일 그만두시게 되어서 저도 나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환자분들 엄청 많았죠? 네, 하루 종일 상담한 적도 있고 많이 바빴어요. 우리는 동네 병원이라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고 환자분들 유형도 좀 달라요. 주로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 오시고 간혹 학생들도 피부 고민 때문에 오고 있고요. 시술을 강남 병원만큼 많이 하진 않아서 상담은 실장님 한 분만 계실 건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실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해볼게요. 네, 좋네요. 수진 씨 웃는 것도 예쁘고 발음도 정확해서 상담 잘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주세요. 사실 첫 직장이 너무 좋았기에 다음 직장을 구할 때 힘들 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나게 된 원장님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말투도 상냥하게 하시고 저를 상담실장으로서 존중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죠. 원장님은 너무 좋으셨는데 문제는 두 명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한 명은 근무한 지 3년, 한 명은 근무한 지 1년이 되었다더라고요. 둘 다 저보다 몇 살 정도 많은 언니들이었죠. 그런데 둘이 엄청 친하더라고요.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부터 카운터에 히히덕거리면서 사람이 들어와도 본체도 안 하고 떠들었습니다. 일하기로 시작하고 원장님은 진료실 안에 계시니까 저랑 그 둘, 이렇게 셋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상담 없을 땐 상담실에서 나와서 시술실, 진료실, 카운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말투도 좀 틱틱거리고 뭐 물어봐도 잘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고 텃세도 엄청 부렸습니다. 원장님이 댁이 근처라 가끔 점심시간에 댁에 가시거나 자녀분들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럼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밥 해결했고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가려던 거 제가 억지로 낀 적도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식사하러 가세요?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꼭 제가 앞에 있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건지 예전 실장님은 어쨌네 저쨌네 하더라고요. 실장님은 상담 엄청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가 봐. 예전 실장님은 어찌나 상담을 빨리 척척 하셨는지 상담실 밀릴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계속 상담이 더디니까 대기 자리가 항상 꽉 차 있어. 내 말이 사람 많으니까 진짜 정신없어. 실장님 말이 좀 느린가? 이렇게 제가 기분 나쁠 만한 말을 제 면전에다가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도 잘 지내보려 커피도 먼저 사가보고 매번 인사도 먼저 건네는 등 노력을 했는데 계속 그런 식이니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이 저를 싫어하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그 병원이 상가 건물 안에 있던 병원이었거든요. 1층에는 약국이랑 죽집, 카페가 있었고 2층에는 학원들, 3층에는 저희 피부과랑 옆에 산부인과, 또 4, 5층에는 학원들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랑 지하 2층은 주차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건물 있잖아요. 지하이긴 한데 완전히 막힌 지하가 아니고 대지가 경사져 있어서 1층 같은 지하 1층이요. 저희 건물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경비 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3분 정도 항상 계셨습니다. 24시간 돌아가시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인사 하나는 참 잘하던 저였어서 항상 마주치면 인사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나가면 경사진 곳 걸어 내려가지 않아도 되어서 항상 그쪽으로 퇴근을 했거든요. 지하 1층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주차장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잘 보셨어야죠. 소리가 나는 쪽에 슬그머니 가보니까 저희 병원 조무사 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엔 경비 아저씨가 서 계셨고요. 보니까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조무사 쌤 차가 조금 긁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차장 관리, 건물 관리 아니에요? 그럼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가 이렇게 긁힌 건 아저씨가 관리를 잘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맞죠? 이런 일 하라고 세워둔 거잖아요. 우리가 건물세 내는 걸로 아저씨들 월급 받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경비 아저씨는 옆에서 계속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던 사람들 몇 명이 멈춰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다르잖아요. 그 쌤이 우리 병원 쌤이라는 것도 알고 경비 아저씨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고요. 쌤, 실장님,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네? 뭐가요? 왜 이분한테 화를 내냐고요? 차가 긁혔으면 왜 긁혔는지, 어쩌다 긁혔는지, 누가 긁었는지 블랙박스 확인하고 CCTV 확인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왜 잘못도 없는 경비 아저씨께 그렇게 심하게 말해요? 여기서 긁힌 건 맞아요? 그리고 쌤, 듣자 하니 말을 이상하게 하신다. 쌤이 여기 월세네요? 쌤이 이 건물에서 장사해서 건물주한테 월세 내냐고요? 아니잖아요. 쌤 그냥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월세가 어쩌고 경비분들 월급이 어쩌고 해요? 그리고 쌤이 뭔데 직업의 귀천을 따져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하신다. 맨날 사근사근하게 지고 들어가기만 했던 제가 세게 나가서 당황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곳에서 차 긁힌 걸 애꿎은 경비 아저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건지 조무사 쌤의 얼굴이 엄청 빨개졌습니다.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씩씩대고 차에 타고 재빨리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께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가길래 저도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경비 아저씨가 제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참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에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거든요. 사과는 받았어야 했는데. 아유, 이만하면 됐어요.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저희한테 물어내라고 하기도 하고. 아가씨 덕분에 잘 넘겼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다니. 선생님, 그럴 땐 확실하게 말하세요. 블랙박스랑 CCTV부터 확인하라고. 하하, 네,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이번에 3층 병원에 새로 오신 분이죠? 매번 인사를 잘해주셔서 제가 벌써 얼굴을 외웠어요. 네, 맞아요. 기억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오늘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사줄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래도 주신다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하하, 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봐요, 아가씨.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이 났습니다. 이 이후부터 조무사 쌤들의 미움은 더욱 심해졌죠. 이젠 대놓고 말도 안 걸더라고요. 원장님 앞에서만 교묘하게 잘해주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원장님 안 계실 땐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유치한 사람들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주차장 사건 이후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안 생기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어른한테 예의 없이 하는 건 절대 못 참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더 이상 그들 신경 쓰지 않고 제 일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좋으시고 손님들이 좋아서 참고 일하기로 했죠. 예전에 다니던 병원과 다르게 그곳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종종 오셨거든요. 시술도 있었지만 대부분 치료 목적으로 많이 방문해 주셨고요. 조무사 쌤들이 제가 말이 느린 거 아니냐며 비꼬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속도가 더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새로운 선생님은 참 친절하시네. 이전에 상담할 땐 말을 어찌나 빠르게 하는지 뭘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불렀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은 안 그러니 좋네. 참 상냥해. 환자분들이 제 상담에 만족하시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 원장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조무사 쌤들의 시기와 질투는 더해졌고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퇴근할 때 해야 할 업무를 은근슬쩍 저한테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냐 해도 자기들은 저처럼 똑똑하지가 않아서 잘 모른다며 비꼬았고요.
그들한테 일을 맡겼다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빨리 하고 가자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해야 할 일을 저한테 다 미루더라고요. 화를 꾹 참고 상담실에서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나 먼저 가볼게요. 올해 마지막 날까지 고생 많았어요. 신정 잘 보내고 3일 뒤에 만나요. 그때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업무를 하고 다음 날이 신정인 것도 깜빡하고 있었죠. 원장님이 그렇게 먼저 퇴근을 하시고 병원엔 조무사 쌤들과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병원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상담실 들어가서 한참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더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이 끝나서 퇴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나오니까 병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조무사 쌤들이 저한테 말도 없이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지만 같이 퇴근하는 거 바라지도 않았으니 그냥 저도 집에 가자는 생각으로 병원 문을 열던 그때였습니다. 덜컹 하더라고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문까지 잠그고 간 건가? 문고리를 다시 보니까 밖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더라고요. 신정이라 3일 동안 병원을 비우니까 자물쇠로 잠그고 가자고 한 원장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조무사 쌤들이 내가 병원에 있는 걸 알면서 자물쇠로 문을 잠근 건가 싶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건 나는 거고 얼른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아니면 꼼짝없이 3일을 갇혀 있어야 했으니까요. 복도를 보는데 복도가 캄캄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3일 동안 병원만 쉬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문을 닫는 거였거든요. 그 말은 즉 저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가볼까도 생각해서 한번 봤는데 3층에서 뛰어내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친구한테던 건물 관리실에던 전화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맨날 손에서 놓지 않던 핸드폰을 딱 하필 그날 화장실에 두고 온 겁니다. 일반 전화도 먹통이었습니다. 뭐지 싶어 봤더니 코드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여기서 3일을 버텨야 하는 건가 싶어서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12월 31일이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웠습니다. 저희 건물은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서 관리실에서 다 관리를 했거든요. 밤 10시가 되면 건물 전체에 에어컨이나 히터가 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부과이다 보니까 환자분들 피부 생각해서 건조하면 절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겨울 되면 관리실에 얘기해서 시스템 에어컨 히터 제일 약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병원 안에 히터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장실에도 히터나 전기요 같은 게 하나도 없었죠. 다들 그냥 수면 양말 신고 두꺼운 레깅스 껴입고 일을 했습니다. 1시간쯤 히터 꺼진 건물에 있으니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 싶어서 쌤들 담요 다 가져와서 덮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위가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3일을 어떻게 버티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못해도 손가락 발가락에 동상은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근래 계속 일이 많아서 잠도 잘 못 잔 탓에 추위까지 더해지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자면 정말 큰일 난다. 소리라도 쳐야 한다. 다시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걸 시도해볼까? 어쨌든 잠은 안 된다. 생각하며 잠과 싸우고 있었죠. 그렇게 힘겹게 12시를 넘겼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다리를 꼭 끌어안고 잠에 들랑말랑 할 때였습니다. 아가씨? 누군가 투명한 병원 문을 후레쉬로 비치더니 외치는 겁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찡그리며 문 쪽을 봤습니다. 얼마 전 주차장에서 조무사 쌤과 소동이 있었던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자물쇠로 단단히 잠겼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내려가서 끊을 것 좀 챙겨올게요. 허둥지둥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경비 아저씨의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았다. 저는 경비 아저씨들이 계시는 사무실에서 아저씨가 주시는 뜨끈한 차를 한 잔 받아 먹었습니다. 다리 옆에 히터를 두고 핫팩까지 손에 쥐고 있으니 얼어있던 몸이 싹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쩌다가 거기 갇혀서. 그러게요. 어쩌다 갇혀버렸네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내가
오늘 8시부터 여기 나와 있었거든. 근데 퇴근하면서 맨날 인사해주는 아가씨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출근을 안 했나? 일찍 퇴근을 했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 맨날 보이던 아가씨가 안 보이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올라갔지 뭐. 내가 좀 더 일찍 올라갔어야 했는데. 아이고, 많이 추웠겠어. 와, 그랬구나. 아니에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정말 얼어 죽을 뻔했어요. 내일부터 3일 동안 건물 문 닫는데도 출근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만 당직 서고 그 다음에 다 셔터 내리고 가야지. 얼마 전에 주차장 보수를 했는데 뭐가 하나 안 돼서 새벽에 잠깐 들른다네. 아가씨 그 덕에 살았어 정말. 아저씨 덕분에 산 거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얻어먹기로 했는데 목숨을 살려주셨네요. 그날 집에 가서 말 그대로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이 기세라면 반나절은 자겠다 했는데 병원에 홀로 갇혀있던 게 큰 충격이었는지 악몽까지 꿨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 제주 내려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서 자고 쉬면서 휴일을 보냈고 다시 출근하는 날 비장한 마음으로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조무사 쌤들의 행실과 12월 31일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정말 미안하다며 면목이 없다며 병원 꼭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무사 쌤들은 당연히 잘렸습니다. 그들의 소름 돋는 행동이 병원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제가 상담실에 있는 거 확인하고 전화선 뽑아 조용히 빠져나가면서 자물쇠 채우고 키득키득 웃는 모습이요. 원장님이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CCTV 영상도 다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그들이 너무 한심하고 상대하기도 싫어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그 둘을 불러 진상 규명을 하는 그 순간에도 서로를 탓하더라고요. 얘가 그러자고 했다느니, 제가 먼저 시작했다느니 하면서요. 제 핸드폰을 화장실에서 발견하고는 그런 일을 꾸민 것 같았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병원을 떠났고 새로운 직원들이 왔습니다. 이전 쌤들한테 대인 게 있어서 그랬는지 어느 정도 경계심이 생겼지만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두 쌤 다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서로 많이 챙겨주며 일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경비 아저씨도 아직 저희 건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비 아저씨와 많이 친해져서 가끔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주차장 쪽에서 웬 양복 입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지나가려는데 양복 입은 남자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었습니다. 한 3초쯤 뚫어져라 보고 나서야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제주도? 왜 제주도에서 제가 부모님 일 돕고 있을 때 제 또래의 어떤 남자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감명받아 서울로 혼자 여행을 왔고 그 이후 쭉 눌러 살게 된 거였고요. 경비 아저씨랑 대화를 나누던 남자가 그때 그 혼자 여행을 하던 남자더라고요. 세상 참 좁구나 생각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눈이 동그래져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갸웃거리면서 묻더라고요. 아가씨, 우리 아들 알아요? 그 남자가 바로 경비 아저씨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 하고 한국에선 3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한 인연 아닌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제가 바로 그 남자와 내년에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20살 때 우연히 마주쳤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요즘은 종종 퇴근하고 제 미래의 시아버지인 경비 아저씨와 예비 신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곤 합니다. 아직도 가끔 제가 병원에 갇혔던 일, 신랑이 부모님 가게에 왔던 일을 얘기하곤 하죠. 참 신기한 인연으로 이어진 제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하고 일도 잘하며 서울살이 더 똑똑하게 해내는 새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